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던 미분양 아파트가 작년 12월부터 2달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분양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 부진과 분양가 상승세 속에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늘어난 미분양과 분양시장 양극화의 파장,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늘어난 미분양 아파트 관련 토론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그리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분양 아파트 한때 좀 줄어든다고 해서 분양시장 괜찮은가 싶었는데 작년 12월, 1월 2달 연속 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김인만 소장님, 뭐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2달 연속 증가를 했는데요.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작년 1월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미분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7만 5천 호 정도로 늘어났고요. 2022년 1월로 돌아가면 2만 1천 호였습니다. 2만 1천 호에서 7만 5천 호, 1년 만에 7만 5천 호로 3배 정도 늘어났다가 작년 11월까지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5만 8천 호까지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12월, 1월 2달 연속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1월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이 6만 3,755가구입니다. 그래서 12월 대비 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게 2달 연속 증가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전국적 비중을 좀 본다면 수도권이 한 1.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수도권. 지방은 2.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국 미분양 6만 3,755가구 중에 84%가 지방에다 분포하고 있고 지방에. 서울은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인구는 절반 이상 몰려 있는데 미분양은 16% 정도이기 때문에 지방 미분양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미분양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미분양이 조금 작년에 쭉 줄어들다가 다시 뭐 2달이긴 합니다만 이 증가 추세로 바뀌게 된 특별한 어떤 경기가 그렇게 갑자기 더 나빠지거나 뭐 요인을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실질 소득이라 그럴까요? 물가 상승률이 좀 뭐 좀처럼 안 잡히고 있고 그 실제로 임금 상승률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제가 보도에서 본 바로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9%로 떴거든요. 그럼에 비해서 이제 주택 가격은 2022년 말에 약간 조정 크게 좀 받은 뒤로 다시 예전 가격의 80에서 90% 선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줄었는데 주택 가격은 다시 예전의 최고점, 우리가 너무 비싼 집값이다, 뭐 미친 집값이다, 그 수준까지 거의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또 분양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우리 PF 사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잠시 분양을 멈췄다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작년에 조금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건설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또 대책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분양을 현장에 이제 많이 물건이 출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다시 느는 현상이 조금 늘다가 요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 반면에 그 수도권은 또 이게 양극화됐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양극화가 좀 심한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조금 합하면 서울은 줄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라도 증가 추세가 좀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분양 물량이 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서울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또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일반 실수요 외에 투자 수요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도리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미분양 추이는. 미분양이? 네네. 2023년도에 뭐 1,000건, 2,000건 하다가 지금은 현재 2024년 1월 기준으로요. 다 300, 뭐 300, 뭐 좀 낮습니다. 약간 수도권 지역들이. 그래서 지역별로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볼 건 그거죠. 아, 현재 주택 가격에서 희소성이 있고 수요가 받쳐주는 서울은 미분양이 나고는 있지만 지방보단 덜하다. 그런데 지방은 그러면 가격의 갭이 더 생기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이 주는데 분양가는 낮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팔리지 않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올해 1월 기준으로 뭐 미분양이 1,000가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안 됩니다. 적은데 예, 맞습니다. 지방이 심각한데 특히 어느 곳이 심각합니까? 지금 지방 중에서도? 권역별로 이제 미분양 현황을 좀 살펴보면 대구 경북 지역하고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상권입니다. 경상권이 전국 미분양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미분양인데 그래도 심각한 지역이라면 대구광역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인구가 이제 200만 조금 안 되는데 미분양이 10,000세대가 넘거든요. 쌓여 있는 게. 그렇죠. 서울은 인구가 1,000만 정도인데 미분양은 1,000세대가 되지 않고요. 대구는 10,000세대가 넘는데 대구는 미분양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부동산 시장,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아마 감지할 수 있을 겁니다. 대구는 왜 3년 전부터 대구만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왜 대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까요? 두 분이 보시기에 왜? 그런 거예요? 대구가 또 이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부산 다음에 대구잖아요. 지방에서 이제 기준으로. 크기를 보면 부산은 인구가 300만 이상 어느 정도 수요가 더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양대 큰 시장인데 분양 시장이 이제 과열이 되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물 들어왔을 때 노졌습니다. 공급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 늘렸다. 대구와 부산은 또 다른 시장이거든요. 부산에 비하면 대구는 훨씬 더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체한 것 같습니다. 너무 체했다. 단기간에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했고요. 2022년에 금리가 갑자기 오르면서 침체가 왔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물량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한 2022년부터 아마 대구광역시에서 인허가를 잘 안 해줍니다. 인허가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지금 또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 2025년 지날 때까지는 대구는 쉽게 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5년 이후에나 될 것 같다. 이후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간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더라도 대구하고 부산이 가장 큰 폭으로 매매 지수 하락률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도 그렇고요. 주택시장 분위기도 대구, 부산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대구와 이제 경북, 대구 경북 지역의 좀 지방 건설사들이 너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낙관적으로 시장을 본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네. 좀뭐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실 때 왜 대구는 매번 왜 이렇게 이렇게 그럴까 많은지. 이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이게 뭐 정확한 팩트인지 모르지만 이제 제가 들은 어떤 시장에 도는 얘기로 보면 대구의 어떤 그 전통적인 부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수출 산업 전략 피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대구에 좀 집중적으로 섬유 산업. 울산, 포항, 창원 이쪽 경남 벨트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 경남 그 대구 일대의 그 어떤 핵심지라고 대구를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어떤 뭐랄까요 그 투자 펀드 이런 모임들도 또 많아요. 대구에? 네네 많고 또 그런 전통 유동성을 부자들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좀 더 나은 상품을 분양을 했을 때 투자 세력이 받쳐주면 이게 성공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생각보다 공급이 과잉이 된 겁니다. 분양을 더 늘렸는데 네네. 많이 안 그러니까 됐군요.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예전부터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인구가 우리가 4, 5년 전만 해도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서야 이제 좀 시장을 돌아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 이 미분양 중에서도 이미 다 짓고 난 그러니까 분양이 다 준공이 다 끝난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이라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악성 미분양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준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건설회사들이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면 판촉 행사를 합니다. 뭐 선물도 주게 되고요. 또 옵션 같은 거 무료로도 해주고 그래서 상당수가 아마 공사 착공 들어가고 입주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3년 정도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소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남아있는 게 악성 미분양입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입지가 좋지 않거나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고분양가 단지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요자들이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선물을 줘도 받지 않는 준공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준공후 미분양은 12월 대비 1월이 4.7%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만 호가 지금 넘죠? 만 호가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미분양은 2개월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준공후 미분양은 2개월이 아니라 작년 1월부터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분양 증가보다도 중공업 미분양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누적이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외면을 했다. 이 가격에는 도저히 받지 않는 미분양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한 미분양도 1년 전에 7만 5천 호에서 지금 예.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뭐 5만 8천, 6만 3천 정도 수준이라면 예. 이런 악성 미분양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전체 미분양은 63,755가구, 악성 미분양은 11,363가구인데 이게 좀 위험하다. 이 정도 늘어난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면 위험하다고 하는 어떤 보통 기준, 절대 수치 이 정도를 넘어가면 이 분양 시장에 문제가 있고 건설회사들이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기준은 좀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볼 때. 예, 그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사실 저는 정부에서 PF 대책을 발표할 때도 너무 좀 과도하고 빠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부동산 호황기에도 미분양은 한 5만 6만 채가 계속 존재합니다. 호황기에도 네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10만, 15만, 16만 갔거든요. 한 3년 동안 10만 채를 계속 넘었어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9년도죠. 9년도에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MB 정부의 차관께서 발표하실 때 주택 산업계와 모든 산업계의 어떤 의견과 그동안의 자료를 통합할 때 적정 미분양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적정 미분양. 몇 적정 건이에요? 미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소화될 거라는 예측이죠. 예. 그것이 6.5에서 7만 호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업계나 기관들에서도 발표를 했었어요. 이미 예전에도. 근데 그게 이번 정부에 와서 유난히 또 6만 호, 7만 호 넘어가면서 마치 뭐 큰일 날 것처럼 좀 앞서서 했잖아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현재 시점의 기준이 아니라 미래 시점까지 연장을 해봤을 때 현재 주택 가격 대비 PF 현장들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선제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적정 미분양 물량은 6만 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6만 사실 호 정도? 지금도 적정 미분양 물량 수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예전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소화가 되기 힘든 거예요. 왜? 이 미분양의 가격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높고 악성 미분양이 이제 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할인 분양을 했을 때 먹힐 것인지 시장에서 자연 소화가 되는 시장 균형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묘하다 보니 정부가 강력하게 선제적 PF 지원책을 쳤다가 올 초에 이제 바꿨잖아요. 패턴을. 한 개 기업은 이제는 정리하겠다. 이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도 어느 정도 일단 급한 불은 껐구나. 왜? 확산되는 것. 그러면 이제 PF 현장들이 분양을 안 해서 지금 미분양 숫자가 원래 한 10만 호 예측했거든요. 다들 작년을. 근데 6만, 7만에서 그쳤어요. 그게 뭐냐면 분양을 못하는 현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들이 재구조 정책 뭐 여러 가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분양가가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라면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책임져라. 우량 현장은 우리가 지원해 가겠다. 이렇게 이걸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정 미분양이 대략 6만 5천, 7만 원, 뭐 6만 원 선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제 그 선을 넘어서니까 조금 위기 상황이 아닌가. 지방 건설회사 분양을 못하는 건설사들은 그렇게 지금 자금 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안 팔리면 할인을 한다든지 나름의 자구 노력을 할 텐데 지금 지방 건설사들 어떤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구 노력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않아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6만 5천 호, 7만 호 정도 적정 수준 말씀하셨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거에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요. 속도입니다. 속도. 금리 인상으로 주택 시장이 식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이 분양도 제가 앞서서 2022년 1월이 2만 1,000호에서 1년 만에 7만 5천 호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이 찔 때도 천천히 살이 찌면은 우리 몸이 충분히 견뎌내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살이 찌게 되면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듯이 미분양 또 6만 5천 호 수준만 보면 위험하지 않은데 이게 단기간에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라든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요. 두 가지가 맞물립니다. 이게 단순히 미분양만 증가하면 괜찮은데
시장의 수요 시장이죠. 수요자들이 받아주지 않아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 정도라면 예. 시장이 좋아지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맞물립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본다면 PF 문제도 단기간에 왔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예.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왜 자구 노력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데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최근에 또 인건비, 자재비까지 다 올랐습니다. 공사비까지 올랐기 때문에 또 금리는 갑자기 2배 이상 올랐죠. 대출 이자 내야죠. 지금 분양은 되지 않죠. 금융 비용까지도 늘어나죠.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자구 노력을 해라. 결국 자구 노력이라는 게 분양가 할인을 해줘라는 얘기인데 아까만 팔리니까. 그렇죠. 물건도 분양가 할인을 해주게 가격을. 되면 당장 눈앞에 손실이 더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양을 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있죠. 그럼 남은 물량을 할인을 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분들은 분양받은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또 하란 해결을 말이냐. 하라라고 하는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일십 대책 때 뭐 중공업 미분양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이거에 건설사들한테만 맡겨서 야 니들이 자구 노력해 해결해라고 하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금융시장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저는 정부, 금융권, 건설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김만 소장께서 잠깐 1월 대책에서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집수,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겠다 이런 조치를 했는데 정부가 세제 혜택을 뭐 주는 셈이죠. 네네. 별 이게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까? 이런 조치 정도 가지고? 네, 안 먹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지금 말씀 주신 정부의 그 세제 대책이 그거를 자산가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네. 국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가지고 자본 시세 차익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계산을 했을 때 미래에 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이 세제 혜택 효과가 먹혀서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자산가들조차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죠.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 최소 2, 3년은.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가정할 때 아니면 현장에서 미분양 가격을 더 할인했을 때면 어떤 자본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점의 분양 가격은 정부가 분양가 내려가는 거를 좀 맞추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현재 가격 수준이 시장에서 실수요자뿐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약간은 외면받는 가격 수준이다. 쉽게 말하면 너무 비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게 뭐가 있냐면요. 토지 가격이 작년 6월부터 1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공시 발표할 때.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양 현장에서 분양 가격은 토지 가격과 건축비잖아요. 건축비가 올랐잖아요. 근데 안 오를 때 분양가도 지금 분양이 안 되는데 건축비가 올랐으니 그러면 땅값이라도 내려야 그나마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주택 토지 가격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조정 과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자구 노력 중에 하나가 이 가격을 할인 분양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인 분양이 어렵다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어떤 강구할 다른 방안 같은 건 좀 뾰족치 않네요. 우리가 제조업도 물건이 안 팔리면 가격을 깎아서 덤핑하거나 하나 더 끼워주거나 그러는데 집은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요. 건설회사들이 만약에 100% 자기 자본으로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손실을 좀 보더라도 10% 할인해 하루 물론 수분양들을 어떻게 좀 달래더라도 가능해 한데 우리 구조가 그렇지 않잖아요. 다 대출입니다. 자기 자본 5% 10% 가지고요. 땅을 살 때 브릿지론, 사업을 할 때 PF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탁사, 금융사들, 돈 빌려준 사람들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할인 분양을 하자라고 하면 일단 금융권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아니 왜 손실을 보고 그게 다 우리 채권인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건 안 돼라고 분명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주택수 빼줄게라고 하는데 주택수 빼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중과세를 안 한다는 세금 좀 덜 내게 해줄게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을 살 때는요 기본적으로 구매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집을 사면 가격이 좀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아무리 실수요자라도 판단을 하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내려갔어요. 안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오를 마음이 있어야 이제 구매 능력. 돈도 계산하고 대출 뭐 이자 세금을 계산하는데
아니 오른다라는 확신이 없고 욕구가 생기지 않는데 야 주택수 빼줄 테니까 사. 세금 조금 줄여준다고 해서 사질 않는다. 굳이 내가 왜 세금은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면 세금 걱정도 안 하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왜 세금 뭐하러 고민을 사느냐? 해야 돼? 야 선물 좀 더 내놔봐. 예. 결국에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분양가 할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대출 이자도 좀 내려가야 되고 이렇게 또 세제 혜택도 줘야 되고 삼종 패키지가 나오면 그때는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계산기 두들겨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대출 이자도 깎아줘야 되고 분양가도 낮아줘야 되고 세금까지 지원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게 잘 안 되면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지방 건설사들은 이제 자금난에 직면하고 융통이 안 되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나는 지금 상황이 사실 좀 그런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느 정도로 봐야 네, 될까요? 저는 이제 건설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을 더듬으시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제 뭐 만기 연장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 착공도 못해 이런 기사들. 그게 뭐냐면 자금 지원이 계속 들어오고 분양이 되는 게 시장의 논리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자금 지원을 하시던 분들도 스톱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이치는 현장을 그대로 멈춰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에 만약에 현장이 3개가 있는데 태영도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현장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 됐어요. 근데 2개에다가 사업이 될 줄 알고 돈을 투입하고 땅을 샀는데 자금 지원이 안 돼가지고 공사도 못해요. 네. 이자만 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건설사들은 태영보다도 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설사뿐이 아니라 그 대출하진 대주단 속에서도 빨리 채권 회수하는 쪽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지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아, 분양이 될 거라는 현장들은 이미 건설사가 부도를 내려고 본인이 해도 대출하신 분들 금융기관들이 볼 때 이거 분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데 빌려주지 말라 그래도 빌려줘요. 그렇죠? 그렇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현상들은 당분간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뭐 정확한 예측일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수도권과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제주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니까 신규 주택 승인을 제한한다. 집 짓는 걸 아직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도 미분양 상황, 제주도 지자체의 대책 지금 그 정도로 가는 겁니까? 아예 집 짓는 못 짓게 하는 거, 더 새로운 집은 못 짓게.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심각하면 지자체에서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취득세도 들어오고 재산세도 들어오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오죽하면 인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악성 미분양의 10%가 제주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전체적인 미분양도 제주도 12월 미분양이 2,499호입니다. 서울이 지금 1,000호가 안 되잖아요. 1,000호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주도가 사실 주택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거든요. 예. 굉장히 제한적인 지역에 2,499호라는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는 서울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숫자라, 이거 이게 얘기죠. 단기간에 이게 고분양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분양가로 2,499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규 인허가를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기는 막았는데 저는 좀 늦었다는 생각이고요. 미리미리 선제 대응을 더 해줬어야 되는데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이제 후속 조치로 인허가를 막아버렸는데 진작에 수요 예측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모든 문제가 2022년에 물이 더 들어올 줄 알고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아마 쓰나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작용이 지금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상황이 그러면 뭔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좋아질 거다, 집값이 오를 거다 해야만 집을 사게 되고 그래야만 미분양이 해소된다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이 미분양 대책을 내놓고 미분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설 만한 시점입니까? 아직은 좀 건설회사들끼리 좀 견디라고 좀 해야 됩니까? 이미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PF 현장 지원해주고 발표도 이번에 했잖아요.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 공공 매입을 늘리겠다라는 게 올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나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공공 매입을 좀 늘려서 뭐 미분양 현장을 좀 연계해서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재구조화. 네, 재구조화. 그래서 그런 표현의 어떤 대책은 로드맵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현장별로 뭐 정리하는 현장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현장의 토지 가격을 이런 표현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요? 토지 가격을 최대 60%까지
할인해가지고 매각이나 상각을 유도하겠다라는 표현. 토지값, 땅값. 그 보도에 많이 나왔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을 텐데 현재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말씀 주신 미분양 현장이 뭐 또 착공을 못한 현장들이 있을 때 지금 사업을 못하면은 또 이것이 했을 때 만약에 한 달도 미분양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미분양이 안 나게 하려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은 뭐가 낮춰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부분에서 뭐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캠코가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리치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미 지원한 정책이고 거기서 아쉽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최종 분양가가 토지 가격을 낮추잖아요. 예. 낮췄을 때 건축비가 이미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렇죠. 낮춰서 매입을 하더라도 다음 시행자나 다음 그 사업자가 가격을 맞춰볼 때 이게 한 예전 가격의 97, 8%선에 맞춘 게 재구조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약간은 좀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MB 정부 때 재구조화를 했던 하더라도 안 팔릴 수가 있다. 네, 시장에 좀 안 먹힐 수 있는 가격으로 정부가 가이드를 잡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약간의 조금 어떤 뭐 시장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MB 때 했던 분양가를 과감하게 그냥 20% 낮추면 취득세 매수자 그 미분양 주택을 살 때 그 무주택자분들이 뭐 생애 최초나 이런 분들이 살 때 세금 감면뿐이 아니라 금리 혜택까지 많이 줬어요. 그리고 미분양 대출 주택을 확대량도 늘렸어요, MB 때. 그래서 많이 네. 소화했습니다. 실제로 한 16만 원이었다가 한 9만 원까지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공급자 지원 정책만 치우친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은. 예. 그러니까 수요자가 사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사는 사람이 우리 있어야 정부에서는 이제 뭐 조금 더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은 뭐예요? 대출이 늘어나는데 부담이 적으려면 금리를 정책 금리를 신생아론처럼 강력하게 투입을 한다든지 다른 데서 줄이고 그리고 취득세 감면은 100%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와줘야 시장에서 좀 반응이 있지. 제가 볼 땐 이 로드맵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퀘스천이 있고 조금 더 추가적인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미분양 주택 추이를 감안할 때 우리 한 교수님 말씀처럼 실수요자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냐 아니면 좀 더 정부는 좀 이런 것을 좀 기다려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필요한 시점 필요한 맞고요. 시점입니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공급자들한테 뭐 자금 지원을 해주고 해도 물에 빠진 사람 산소호흡기 그냥 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영원히 대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물에서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게 시장에서 소화를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아, 지금 조건, 지금 가격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을래라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6만 4천호가 일반적인 수준이야라고 이게 만족할 때가 아니고요. 예. 이미 지금 건설업계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패키지로 금융권에서는 이자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요. 건설회사들은 할인 분양을 해야 되고요. 정부는 세제 혜택을 줘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예. 아직 골든타임이 남아있을 때 현재의 6만 3천호 미분양을 빨리 소진시켜줘야지 여기서 악화되고 미분양이 급증한다면 나중에는 이게 소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저는 빨리빨리 선제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선제적인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선제 대응이 없다면 현재 미분양 주택 전국적으로 6만 4천호 또 악성 준공업 미분양 11,000호인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뭐 거의 99.9% 증가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뤄왔는데 정부가 재구조화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자금도 투입돼서 다시 시작하는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봄이 이제 또 이사철이고 이 분양 성수기잖아요. 그리고 뭐 청약 시스템도 또 청약 제도도 개선됐잖아요.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4월 총선 이후에는 물량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늘어날 것이냐 소화될 것이냐를 볼 때 저는 이제 현재 재구조화 분양 가격 수준이 그거 가지고는 좀 높아서 좀 소화가 미분양은 계속 좀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미분양 주택이라는 게 시장이 돌아가고 수요가 늘어나야 될 텐데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올 들어서? 현재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냥 보합세 유지하고 있고요. 하향 보합세입니다. 상승은 하향 아니고요. 보합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닌 하락폭이 커지지 않는 상황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뭔가 바뀌려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상승한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이벤트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가 한두 차례 단행이 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수요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한두 차례 가지고는 시장의 수요자들이 실질적인 체감 금리가 크게 내려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 내리는 금리 인하 가지고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만 소장은 이제 집값이 하향 보합세 정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동향 현장에서 보거나 이렇게 전반적인 통계를 볼 때. 네, 지금 동향이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비슷합니다. 그 신생아 특례론이 나왔잖아요. 일단 예산이 작년에 특례보다 좀 반으로 좀 줄었죠, 줄었고, 특례보험자료보다. 분양 가격하고 시장 가격이 내려오질 않고 있잖아요. 회복을 해버린 바람에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이 그때보다 좀 약하고 말씀 주신 대로 하향의 모습이 좀 계속 나타난 건 뭐냐면 작년에 특례보험자료로 많이 회복이 돼 버렸어요. 그때 거기서 정부 또 조정이 되면 또 정책자금으로. 다시 살 수 있는데 지금 아직 그 갭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좀 당분간 연말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 관련 현황과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서울 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